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경험 있는 경력 10년차 한국 승무원이에요. 제가 그동안 기내에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또라이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런 또라이 중 하나가 제 근처에, 그것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이게 될 줄 몰랐어요. 지금부터 들으시는 분들이 혀를 끌끌 찰 만한 한 또라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전 저희는 아빠, 엄마, 여동생, 저 이렇게 4식구였어요. 엄마와 아빠는 정말 인고 부부였고 여동생과 저도 싸운 적 없이 친하게 자랐어요. 우리 가족 분위기는 말 그대로 화목 그 자체였고, 그래서 저와 여동생은 구김살 하나 없이 잘 자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아빠는 작지만 파워 있는 한 무역회사를 경영하고 계신 CEO이셨고, 엄마는 한 명문대에서 교수직으로 강단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빠와 엄마 덕분에 저희 자매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막 사치를 한다거나 분수에 넘는 과소비를 해서 과시욕을 부리는 일은 절대 없었어요. 부모님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겸손과 절제의 미덕을 항상 강조하셨으니까요. 이런 저희 가족에게도 한 가지 걱정거리는 있었어요. 바로 아빠의 회사 승계 문제였어요. 자식 중에 아들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딸만 둘인데다가 제 동생은 일찍이 유학 중에 만난 독일인과 결혼해 지금은 독일에서 살고 있거든요. 저는 워낙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꿈이 승무원이었고, 이걸 알고 계신 부모님들이 제게 회사를 맡기겠다고 하기에는 미안하셨던 거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제 스스로를 알지만 한 회사 경영을 휘두르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확실히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빠는 자식 중에 회사를 물려줄 만한 인물이 없으니 아예 외부에서 영입하거나 지금 일하는 직원 중 성실한 사람을 미리 눈여겨봐야겠다고 일찍부터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괜시리 아빠한테 미안하고는 했어요. 아빠 미안해. 내가 승무원 되는 거 아예 포기하고 대학교부터 경영학이라도 졸업했으면 아빠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미안해요. 유지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너나 수지는 내 딸이지만 각자 하나의 인격체들이잖아. 아빠가 사업을 한다고 무조건 너희한테 이어서 하라고 강요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지금까지 우리 4식구 부족한 거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나를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서 끝내고 싶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잖아. 그게 내 자식이면 더 좋겠지만 내 핏줄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빠한테 미안해하지 마. 그래도 나나 수지 둘 중에 하나라도 아들이었다면 책임감을 더 갖고 물려받을 노력이라도 했을 텐데 나는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 그런 말 하지 마. 성별을 너희가 선택해서 태어났니? 어떻게 보면 다 아빠 불찰이지. 유지야, 정말이야. 마음의 짐 갖지 마. 너 매번 비행 간다고 하고 유니폼 입고 싱긋 웃으면서 나갈 때마다 아빠까지 기분이 다 좋아지더라. 유지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 이뤄서 얼마나 다행인지. 아빠는 다 보여. 네가 정말 네 일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즐기고 있다는 걸. 그거면 됐어. 수지도 지금 마크랑 독일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잘 살고 있니? 부모한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 너희만 즐겁게 잘 살면 돼. 아빠 말대로 전 제 일을 너무 즐기고 있었고, 나이가 들어 비행을 할 수 없게 되어도 항공업 쪽에 계속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아빠는 아빠가 경영에 손을 떼는 순간 남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저와 동생의 삶을 존중해 주시는 아빠에게
너무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이 컸죠. 그래서 아빠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30대를 훌쩍 넘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는 결혼해서 손주를 안겨드리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을 보면 결혼, 출산과 동시에 비행을 그만두거나 등뼈 밀려 퇴사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저는 그게 두려웠어요. 제 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요. 사실은 전에 만난 남자친구와 이런 문제로 언쟁을 한 적이 많거든요. 전 남자친구는 얼굴도 잘생겼고 집도 거의 준재벌급으로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의 부모님은 우리 집과 달리 강압적이었고 결혼하면 여자는 무조건 집에서 남자 내조를 해야 하고 아이를 잘 키우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죠.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 좋아했지만 그는 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 후 그는 어떤 여의사와 결혼을 했고 그 여자도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집에만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옳은 건지 헷갈리더군요. 그러다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워낙 시간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 좀 폭넓게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없을까 하다가 러닝 동호회를 가입했어요. 그분들은 거의 매일 러닝 활동이 있으니 본인이 시간 맞을 때 참여하면 돼서 아주 좋더군요. 그러다 시간대가 꽤 겹치는 남자가 있더군요. 처음에는 눈인사만 건네다 같이 뛰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제가 스케줄 근무를해서 매일 나오는 건 아닌데 자주 뵙네요. 네, 저는 거의 매일 뛰거든요.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비바람 불 때도 눈이 소복소복 쌓였을 때도 러닝을 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웬만하면 빼놓지 않으려고 해요. 아,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계셨던 거구나. 인사가 늦었네요. 저는 김유지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승입니다. 그 후 몇 번의 되풀이로 저희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유재 씨는 스케줄 꾸무면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아, 승무원이에요. 정말요? 완전 멋지다. 어쩐지 키 크고 단아한 이미지 승무원이랑 어울릴 것 같아요. 주승 씨는요? 저는 Q은행 경영관리팀에서 일해요. 그러시구나. 단정한 게 은행 이미지랑 맞으시네요. 제가 하도 범생이 같이 생겨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해요. 우리 같이 한잔 하죠? 네. 주승 씨와는 급격히 가까워졌고 제가 비행 없는 날에 러닝 외에도 따로 만나는 날이 많아졌어요. 자연스럽게 그와의 교제가 시작되었어요. 저희는 생각보다 말도 잘 통하고 공감대 형성이 잘 되는 커플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 남친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확실히 해두고 싶었어요. 주승 씨, 난 결혼해도 내 일을 계속 하고 싶어. 물론 아이가 있더라도. 자기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난 가정만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는 여자는 아니야.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는 기쁨도 행복이겠지만 나한테는 일을 하면서 따라오는 성취감도 필요해. 요즘 우리 결혼 얘기가 자꾸 오가는데 이런 건 좀 확실히 못 받고 가고 싶어서 많이 서운했다면 미안해. 유지야,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야말로 너무 고마운걸. 나도 너한테 결혼하고 일 그만두라고 할 생각 추워도 없었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여자한테 집에 들어 앉아서 살림이나 하라 그래. 난 네가 자기 일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반한 거야. 그런데 내가 자기한테 일을 하지 말라고 할 리가 없잖아. 같이 경제적 부담도 나눌 수 있고 난 너무 좋지. 그러니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 정말이야? 그럼 여태까지 그게 걱정이었구나.
우리 이제 순조롭게 결혼 준비만 하면 되겠지? 주승 씨와 깊은 대화를 나눌수록 제 일을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결혼을 지체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사실은 주승 씨를 보면서 저는 혼자 다른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만약 주승 씨도 받아들이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빠의 회사를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요. 조심스러운 일이라 아직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서로에게 좋은 일이니까요. 우리는 각자 집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저는 가족 중에 주승 씨의 여동생이 유독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언니 하면서 친근하게 대해주는 것도 좋았고 애교가 많은 편이었거든요. 마침 제 여동생이 독일에 있어 자주 볼 수 없었는데 아가씨가 친동생처럼 그 부재를 메꿔주는 느낌이어서 저 역시 잘해줬어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결혼식까지 마칠 수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된 느낌이었어요. 신혼여행에서 저와 남편은 2년 동안 신혼을 즐기고 아이를 갖자며 가족 계획을 세웠어요. 내 가족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더군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바로 복귀에 비행을 했어요. 힘든 줄도 몰랐죠. 하지만 제 단꿈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것도 저희 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결혼 전까지만 해도 가장 좋아했던 신우이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신우는 언제부터인가 제 비행 스케줄에 유독 관심이 있어 하면서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사실은 제 스케줄이 아니라 제가 어느 나라에 가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언니, 이번에 홍콩 간다고요? 네. 그럼 나 거기 유명한 에그타르트 좀 사다 줘요. 타르트요? 언니도 알죠? 홍콩에서도 유명한 그 맛집. 나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아가씨, 미안해서 어쩌죠? 이번에 홍콩 가는 건 퀵턴이라서 시내까지 나가서 그걸 사러 갈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1박이라도 하는 비행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런 건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요. 이런 사소한 부탁부터 시작되었어요. 언니, 이번 비행 호주예요? 나 그럼 그 양털 부츠 사다 주면 안 돼요? 그게 거기서 사면 더 싸다면서요. 저 발목 올라오는 거랑 슬리퍼 타입 2개 부탁해요. 맞다. 양털 장갑도 귀엽던데. 유럽에라도 가는 날에는 난리가 났어요. 언니, 나 가방 하나만요. 내 친구들 그 브랜드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어요. 이태리 가서 사면 더 정품이겠죠? 나 큰 거 말고 작은 사이즈로요. 그럼 언니도 갖고 오는데 크게 지면 안 되겠죠? 아니다. 면세점에서 사는 게 더 싼가? 문제는 가는 나라마다 사다 달라는 건 한 보따리인데 정작 제게 돈을 주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정말 살 게 없는 나라에 비행을 갈 때는 면세점에서 초콜릿만 안 사가도 빈정상한 티를 팍팍 내기도 했어요. 결혼 전후로 저를 물주 보듯이 바뀐 신우이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 봤던 그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갈수록 신우이의 요구와 만행은 점점 저를 질리게 만들었어요. 언니, 저 이번 주에 중요한 소개팅이 있는데 지난번에 언니가 입은 노랑 원피스랑 실버 색상 가방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아가씨, 그건 저도 프랑스에서 사오고 한 번밖에 안 입었던 건데. 아유, 언니. 그거 입고 소개팅 나가면 왠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입고 돌려줄게요. 네? 어느 날은 제가 아끼는 주얼리 세트를 빌려달라며 독촉하더군요. 언니, 그 목걸이랑 귀걸이 세트 한 번만 할게요. 내일 모레 총 동창회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블링블링한 거 하고 나가야 안 꿀릴 거 아니에요. 아가씨, 그거 저도 아까워서 진짜 중요한 날에만 차는
목걸이랑 귀걸이예요. 그걸 빌려달라면 제가 좀 곤란해요. 어디 흠집이라도 나면 제가 2배 더 비싼 걸로 사서 드릴게요. 한 번만요. 네? 하지만 결국 그 주얼리 세트는 제 손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신우이가 분실했거든요. 언니 진짜 미안해요. 동창 애들이랑 간만에 만나 술 먹다 보니까 너무 신나서 클럽 갔었는데 춤추다 어디에 흘렀나 봐요. 어떡하면 좋아. 정말 미안해요, 언니. 제 앞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빌려군요. 속이 뒤집히고 열불이 났죠. 하지만 거기서 제가 어떻게 2배 더 비싼 걸로 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쐐기를 박았어야 했나 봐요. 그 뒤로 아가씨는 더 무례해지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은 제가 일주일 정도 오래 머물러야 하는 비행이 있었어요. 워낙 먼 데다가 날씨 때문에 항공기 지연이 많이 돼서 유독 힘든 비행이었어요. 지연에 불만을 품은 승객들은 하나같이 제게 화를 내었고 그날따라 비즈니스 속 기내식까지 적게 실리면서 온통 뒤죽박죽이었어요. 15시간이 넘는 비행을 마치고 겨우겨우 집에 돌아왔어요. 낮이라 남편도 회사에 있을 시간이고 샤워나 하고 한숨 자려고 했죠. 그런데 드레스룸으로 들어서던 그때 제 물건들이 묘하게 자리에서 조금씩 벗어나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옷을 색깔별로 정리하는 편인데 눈에 띄게 마구 섞여 있는 옷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항상 가방을 놓는 위치까지 이상하게 바뀌어 있었고요. 도둑이 든 것 같지는 않고 생각하고 있는데 띠디딕딕 하고 문이 열렸어요. 자기야, 왜 이렇게 빨리 퇴근했어? 어머, 아가씨! 문에 서 있는 건 남편이 아닌 신우이였어요. 저도 놀랐지만 신우가 더 놀라 벙쪄 있는 표정이더군요. 언니, 오빠가 언니 내일 온다 그랬는데? 일찍 왔네요. 네, 날씨가 생각보다 빨리 좋아져서요. 그런데 아가씨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어쩐 일로? 놀랍게도 신우 몸에 걸쳐있는 옷은 지난번 독일에 있는 동생이 제 결혼 선물로 보내준 보석이 곳곳에 박힌 유니크한 원피스였어요. 손에 들고 있는 가방도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제가 가장 아끼는 백이었고요. 제 벗지 못한 구두 역시 제가 최근에 산 좋은 구두였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2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나는 저 옷과 가방, 구두를 아가씨한테 빌려준 기억이 없는데 왜 지금 신우가 입고 있으며 우리 집 비번은 어떻게 알고 자연스럽게 누르고 들어온 걸까 하는 의문이었죠. 본인이 입고 있는 옷과 가방에 제 시선이 꽂히는 것을 인식한 신우는 작은 방으로 후다닥 뛰어들어가더니 자기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더군요. 언니, 내가 이번에 진짜 중요한 모임이 있었거든요. 이 보석 달린 원피스 빌리고 싶었는데 언니가 한국에 없어서 말 못했어요. 그래도 저 진짜 깨끗하게 입었어요. 뭐 하나 묻은 거 없이 깨끗해요. 보세요. 그럼 저 이것들 여기 두고 갈게요. 신우이는 내쫓기는 사람처럼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나가버렸어요. 그는 현관에서 뒤집어진 채 나뒹굴고 있고 바닥에 그냥 던져놓고 간 원피스와 가방을 보고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했어요. 저는 굳은 얼굴로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자기, 혹시 아가씨한테 집 비밀번호 알려줬어? 그게 나 회사에서 바빠 죽겠는데 자기 와서 빨리 가져갈 거 있다고 계속 귀찮게 하잖아. 어쩔 수 없이 알려줬지. 그럼 내 물건 맘대로 가져간 것도 알고 있겠네? 자기 돌아오기 전까지만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그렇게 일렀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없는데 왜 내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건데? 비밀번호는 왜 알려줘? 그리고 회사에서 바쁜 오빠들 들들 볶을 만큼 옷을 가져가는 게 뭐가 중요한데? 내 옷 아니었으면 원래 아가씨는 발가벗고 다녔어?
자기야, 화난 건 알지만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어디 있어? 동생이 철없이 굴면 야단을 못 칠 망정 나한테 들키지 말라는 걸 조언이랍시고 해줘? 자기는 이것저것 좋은 거 많잖아. 수연이가 뭐 좀 빌려달라고 하면 싫어하는 내색부터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냐. 너 그렇게 그냥 좀 주지. 나도 그동안 말은 안 했는데 자기가 좀 너무한 것도 있어. 한두 번이어야 말이지. 빌려가면 뭘 덕지덕지 묻혀오는 건 기본이고, 지난번엔 내가 제일 아끼는 거 분실까지 했잖아. 그게 다야? 자기도 알지? 나 어디 비행 간다고 하면 아가씨가 뭐 사다 달라, 뭐 구해달라 부탁만 한 보따린 거. 솔직히 그거 사다 주고 돈도 못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제는 몰래 가져가기까지 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내가 너무한 건지 아니면 아가씨나 당신이 잘못한 건지. 넌 스튜어디스니까 돈도 잘 벌고 장인어른같이 두둑한 백이 있으니까 그까진 물건이야 맘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구할 수 있잖아. 수연이 걔는 어려서 지금 돈도 뭐 가진 것도 없고, 하지만 주변 애들 치장하고 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부럽겠어. 그리고 이제 한 가족인데 네 물건 내 물건 굳이 따지지 말고 기분 좋게 주고받자는 거지. 나도 돈 많아서 그런 거 척척 산 거 아니야. 오래 고민하고 차곡차곡 돈 모아서 마련한 거지. 소중한 사람들한테 선물 받은 것도 있고. 그런 걸 어떻게 돈으로 가치를 매겨? 그러면 아가씨도 취직해서 돈 벌어 사면 되지. 저렇게 도둑고양이처럼 내 거 가져다 쓰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 뭐? 도둑고양이? 너 말이 점점 심하다. 말 좀 가려하자. 그리고 수연이 걔가 취직하기 싫어서 안 하니? 지도 노력하는데 어려운 거 아니야. 새언니가 돼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취업 못한다는 얘기나 하고. 너 좀 정 떨어지려고 한다. 나야말로 지금 그렇거든? 내가 모를 줄 알아? 아가씨 돈 많이 주고 일 편한 데만 골라가려고 하니까 아직 백수인 거잖아. 전에 나한테 항공사 면접만 슬쩍 보게 얘기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봐서 너무 기가 찼다. 여기 들어오려고 몇 년 동안 빡세게 준비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말이 돼? 아가씨는 아무 노력도 없이 나 걸쳐서 면접 보게 해달라고. 진짜 그런 태도로 하면 아무 데서도 일 못해. 와, 너 그까지? 스튜어디스 짓 좀 한다고 수연이를 그렇게까지 무시해? 대단하다, 대단해, 너란 여자. 애초에 잘못한 게 누구인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는 건데? 남편은 더 이상 말도 섞기 싫다는 표정으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황당했어요. 잘못한 건 분명 신우인데 저희 둘의 싸움으로 변질되었으니까요. 저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괜히 또 말 잘못했다가 더 큰 싸움으로 번질까 그만두기로 했죠. 그렇게 남편과의 다툼도 흐지부지 끝났고 신우 역시 다음에 절 만났을 때도 사과나 미안한 기색 없이 전처럼 대하더군요. 기가 찼지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냥 앞으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제 생일이 되었어요. 남편과 친정에 가서 엄마 아빠랑 저녁 식사 겸 생일 파티를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울려보니 신우가 보냈더군요. 언니 생일 축하해요. 제가 치킨 쿠폰 쏠 테니까 오늘 오빠랑 약식으로 맛있게 먹고 좋은 밤 보내요. 생전 뭐 빌려달라거나 사다 달라 할 때나 제게 연락하던 신우였는데 그 문자를 받고 내심 놀랐어요. 아가씨가 이런 것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아니면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게 미안해서 정신을 좀 차린 건가? 아무튼 고맙긴 하네. 가격이 비싸고 저렴하고를 떠나 제가 이 집에 시집와서 신우에게 처음 받아보는 기프티콘에 혼자 살짝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혹시나 했던 생각이 역시나로 바뀌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제 생일이 있고 보름 뒤가 바로 신우의 생일이었어요.
저도 받은 게 있어 보답하고자 맛있는 케이크와 좋은 향수 하나를 선물할까 생각 중이었어요. 그때 신우에게 사진 몇 장과 문자가 왔어요. 언니, 이 패딩 어때요? 예쁘죠? 요즘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 제가 입고 다닐 겉옷이 없어서요. 혹시 지금 제 생일 선물 고민 중이라면 이거 사줄 수 있어요? 미리 감사해요. 알라뷰 언니. 저는 사진을 자세히 보면서도 제 눈을 의심했어요.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신우가 사달라는 패딩은 고가 중에서도 최고가 브랜드였거든요. 심지어 그 패딩은 가격이 300만 원에 육박하는 이번 시즌 신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싼 옷을 생일 선물로 사달라뇨. 기가 막히고 코가 다 막히더군요. 제 생일에는 치킨 기프티콘 하나 달랑 보내주고 자기 생일에는 비싼 패딩을 사달라고 요구하다니. 얼굴까지 빨개지며 열이 솟구쳐 오르는데 신우이에게 또 문자가 왔어요. 언니, 이 패딩 시즌 한정이고 콜라보 제품이라 여기저기서 다 파는 거 아니래요. 본점에서만 구할 수 있대요. 언니가 직접 사러 가기 힘들면 돈으로 줘도 돼요. 내가 가서 살게요. 패딩은커녕 원래 주려 했던 케이크와 향수까지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더군요. 아니, 혹시 줬던 게 있다면 그것마저 다 뺏어오고 싶었어요. 저는 바로 이 패딩 선물은 힘들 것 같다고 무심하게 답장을 했어요. 그러니 바로 신우가 전화를 제게 걸어오더군요. 언니, 왜요? 제 생일이잖아요. 그런데 나 선물 안 줄 거예요? 아가씨, 이건 좀 너무 비싼 선물이잖아요. 이런 건 제가 사줄 수 없어요. 언니 돈 많잖아요. 나 저거 사줘요. 네? 아니요, 저 돈 없어요. 저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가씨 생일 선물로 300만 원짜리 패딩을 사달라고요? 좀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요? 언니 생일 때 나도 선물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신경 쓰고 고민해서 보낸 건데 언니는 입쓱 닦으려고요? 아가씨,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제 생일 때 치킨 쿠폰 보내주고 아가씨 생일에 300짜리 옷 사달라고 하면 누구 욕을 할지. 욕을 왜 해요? 아무튼 그 쿠폰 나 되게 어렵게 마련한 거예요. 언니는 왜 내 성의를 몰라요? 알죠. 아가씨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데 치킨 쏘느라 허리가 휘었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2만 원짜리 치킨 사주고 300만 원짜리 패딩 달라고 하는 사람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어요. 아가씨 빼고요. 그건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아가씨. 언니, 지금 나 모욕 준 거예요? 모욕이 아니라 알려준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알 건 알아야 되니까요. 돈이 없으면 비싼 거 안 먹고 안 입고 안 하는 게 맞는 처사예요. 됐어요. 사주기 싫으면 사주기 싫다고 하지. 뭘 그렇게 고상한 척을 해요. 이따 제가 쏜 치킨값이나 돌려주세요. 3살짜리 아이도 알만한 이치를 지금 20살도 한참 넘은 성인한테 말하고 있자니 제가 더 자괴감이 들더군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랑 가족이라는 끈으로 엮여 있다니. 삐져서 전화를 끊은 신우는 바로 시모와 남편에게 고자질을 한 것 같더군요. 시모에게 바로 전화가 왔으니까요. 유지야, 다 좋은데 수연이한테 적당히 하렴. 쟤 지금 방에 들어가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다. 새언니가 뭐라고 했다면서 아주 통곡을 하고 있어. 어머니, 아가씨가 저한테 생일 선물로 몇백 하는 패딩을 사달라고 했어요. 저도 30만 원짜리 외투 입고 다녀요. 그런데 300만 원이라뇨. 아, 수연이 제가 너를 진짜 친언니처럼 생각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거지. 다 한 가족인데 우리가 더 중요하지 돈이 더 중요하겠니? 좀 센스 있게 넘어가 주지. 참. 팔은 역시 안으로 굽더군요. 저를 크게 호통치지는 않았지만 시모 역시 돈이 좀 있으면 아가씨한테 그 정도는 해줘도 된다라는 눈치였어요. 퇴근한 남편은 한술 더 떴어요. 수연이 패딩 내가 사줄게. 자기가? 왜?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지금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울고만 있대. 아가씨가 애기야?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못 가졌다고 그렇게 떼쓸 일이야? 애기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 그거 얼마나 갖고 싶으면 저러겠어. 요즘 한창 유행인데. 진짜 어이없다. 아가씨를 망치는 건 가만 보니까 당신이랑 어머님이네. 그렇게 오냐오냐 하는데 아가씨가 나중에 어떻게 독립적으로 살겠어? 나도 수연이 나이 때는 그랬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꿈에도 나타나고 훔치고도 싶었다고. 게다가 생일이잖아. 생일이 뭐 대수야? 얼마 전 내 생일 때 치킨 쿠폰 보내준 거 당신도 알지? 속으로 은근히 감동하고 있었는데 웬걸? 다 속셈이 있는 거였어. 나한테 그 비싼 옷을 사달라고. 그런데도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이상한 거야? 너는 돈도 잘 벌고 집도 괜찮잖아. 그리고 수연이가 널 심적으로 얼마나 의지하는데. 경제적으로 나를 의지하는 거겠지. 아무튼 그거 절대 사주지 마. 우리 둘이 정말 경제 공동체야. 1, 2만 원도 아니고 그렇게 큰 돈 상의 없이 쓰지 마. 하지만 이 얼토당토 않는 패딩 사건은 정말 발톱의 때만큼도 아니었다라는 걸 몇 개월 흐른 후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신우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가씨가 결혼한다고? 만나던 남자가 있었어? 아니, 친하게 지내던 동창이 있었는데 어찌저찌 하다가 사귀고 결혼하자는 말이 나왔나 봐. 아가씨 가진 돈 하나도 없잖아.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해? 뭐 알아서 하겠지. 아가씨 혹시 임신했어? 저의 질문에 남편은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 정말 신우는 어릴 때부터 동창이었던 남사친과 술을 먹고 하룻밤을 보냈고 덜컥 임신을 하고 말았더군요. 애를 해치는 건 양쪽 집안 다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냥 둘이 빨리 결혼시키자. 이렇게 결론이 났던 거죠. 결혼할 남자 역시 배움의 끈이 길지는 않았고 얼마 전에 동네 은행의 보안 경비로 취직했다고 하더군요. 상황이야 어쨌든 임신과 결혼 두 가지 경사가 함께 있으니 축하는 해줘야겠더라고요. 아가씨 잘 지냈어요? 어머 언니도 잘 지냈어요? 저야 뭐 맨날 똑같죠. 오늘 오빠한테 들었는데 아가씨 결혼한다면서요? 진짜 축하해요. 아이 축하는 무슨. 배불러서 드레스 입기 싫은데 큰일이에요. 결혼식은 금방 끝나요. 걱정 마요. 그리고 중요한 아기 천사가 왔잖아요. 걱정이에요. 앞으로 살도 많이 찌고 할 텐데. 애기 낳으면 금방 다 빠질 거예요. 신혼집은 어디로 구했어요? 아직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그냥 오빠네 엄마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빨리 돈 벌어서 나오도록 해야죠 뭐. 그렇구나. 시어머니가 같이 애기도 봐주시고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아직 두 분 다 젊으니까 열심히 하면 뭐든지 잘 될 거예요. 언니, 비록 우리가 신혼집을 따로 구하지는 않을 거지만 나 결혼 선물은 해줄 거죠?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언니한테 뭐 더 해달라고 하면 나 진짜 염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달라는 건 됐고요. 나 언니 결혼 반지 좀 잠깐 빌려줘요. 네? 내 결혼 반지를요? 갑자기 그건 왜요? 나 언니 결혼 반지 디자인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백화점에서 산 것도 아니라면서요? 네, 제 친한 친구가 주얼리 디자이너라서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디자이너로 해준 거예요. 세공도 그 친구가 다 해준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반지 잠깐만 빌려주면 나 그거 비슷하게 결혼 반지 디자인해서 만들고 다시 갖다 줄게요. 정말 소원이에요, 언니. 네? 사실 탐탁치는 않았어요. 말한 것처럼 1캐럿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제 결혼 반지에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반지였어요. 친한 친구가 제 결혼 선물로 예쁘게 디자인해서 만들어준 거였거든요. 당연히 백화점이고 어디서도 살 수 없는 반지였죠. 그런데 신우이가 그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면서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게 반지를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가능하다면 거절을 하고 싶었어요. 언니, 나 그동안 언니한테 진짜 잘못한 거 알아요. 나도 이제 결혼할 때 되니까 철이 좀 들었나 봐요. 내 마지막 부탁이에요. 언니도 뭐 엄청 기분 좋게 빌려줄 수는 없겠지만 이번 한 번만요. 대신 내가 언니 거랑 완전히 똑같이 하지는 않을게요. 디자인 약간 변형해서 할 테니까 제발 허락해줘요. 혹시 알아요? 제 주변 사람들이 반지 보고 예쁘다고 하면 제가 또 언니 친구 홍보해줄 수도 있잖아요. 말이나 못하면 밉진 않을 텐데 신우이는 결혼을 앞두고 철이 잔뜩 든 것처럼 말하며 저를 설득하더군요. 생각해보니 뭐 매일 제가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신우 말처럼 제 친구 홍보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 제 반지를 빌려주기로 했어요. 제가 허락하자 다음날 바로 쏜살같이 집으로 와서 상기된 얼굴로 반지를 받아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싶기도 했어요. 신우는 직업도 없이 돈 한 푼 없이 결혼하는 거고 남편 될 사람도 보안 경비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이 그다지 많은 것도 아닐 텐데 아직도 결혼 반지에 목숨을 거는 모습이 좀 한심했죠. 앞으로 아기도 나올 거고 들어가는 돈도 많을 텐데 반지 같은 건 좀 심플하게 하고 더 현명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면 좋을 것 같다고 충고하고 싶었지만 결국 꾹 참았어요. 남편도 시모도 신우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데 제가 한다고 뭐 먹히겠냐 싶었던 거죠. 어쨌든 한 달 후에 신우는 남편을 통해 제 반지를 돌려보냈더군요. 이거 수연이가 갖다 주래. 디자인이랑 세공 다 했나 보네. 요즘 금값 비싸다는데 잘하는 데서 했나 모르겠네. 궁금하면 직접 물어봐. 뭘 그런 걸 물어봐. 아가씨가 알아서 했겠지. 저는 남편과 대화를 하다가 간만에 제 결혼 반지를 끼고 형광등에 비춰봤어요. 뭔가 오랜만에 반지를 끼고 있으니까 기분이 묘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반지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응? 내 반지 맞는데 뭐가 이렇게 어색하지? 불빛 아래서 다이아몬드 색이 좀 이상하게 비치네? 보석이 다 똑같지 뭐. 다이아가 발 달려서 도망갔겠어? 남편은 무심히 말했지만 저는 꺼림칙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아가씨 손에 가기 전 다이아몬드가 아닌 느낌이었죠. 저는 반지 디자인을 해준 제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 친구는 눈으로만 보고 바로 한마디 하더군요. 너 왜 다이아몬드 바꿨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거 내가 1캐럿 다이아 내가 여기 박아줬잖아. 근데 빛깔이 이게 뭐야? 그 좋은 다이아 어디에 버리고 싸구려 큐백을 갖다 끼운 거야? 저는 너무 놀라서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친구는 전문 다이아몬드 테스트키를 바로 갖다 댔어요. 야, 뭐냐? 네 신우이란 사람? 이거 큐빅이야. 뭐? 확실해? 이것 봐. 다이아몬드면 이 기계에서 소리가 나야 돼.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빛깔이 싸구려구만. 그리고 돋보기로 자세히 보면 다이아몬드를 잡고 있던 발들이 벌어졌던 찍힘 자국이 있어. 원래 있던 걸 빼고 다른 걸 새로 넣었다는 이야기지 뭐냐? 네 신우이 소름 돋네? 진짜 소름 돋는 건 저였어요. 제 반지를 빌려가 다이아를 바꿔치게 하다뇨. 저는 반신반의하며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마침 시모와 아가씨가 과일을 먹고 있더군요. 어? 유진이가 이 시간에 웬일이니? 아, 어머니.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다 먹고 과일 먹는 중이었어. 아가씨도 있어요? 그럼 지금 TV 보면서 과일 먹어. 저 그럼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얼른 들어와. 소파에 널브러져 포크질을 하던 신우는 들어오는 저를 보고 약간 놀라는 눈치였어요.
언니, 여기까지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아가씨 반지가 잘 나왔나 궁금해서요. 그래도 제 디자인 비슷하게 한다고 가져갔는데 어떻게 나왔나 궁금해서 말이에요. 마침 손에 끼고 있네요. 어리석은 신우는 얼마나 좋은지 그 1캐럿짜리 반지를 집에서도 끼고 있더군요. 잘 나왔어요. 고마워요, 언니. 나 갑자기 배가 아프네. 화장실 좀. 아가씨, 잠깐만요. 그 반지 다이아몬드 어디서 났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신랑 될 사람이 사줬지. 나도 1캐럿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라고요. 그거 혹시 제 반지에서 빼가서 바꿔치기 한 건 아니고요? 옆에서 봐도 신우는 삐질삐질 땀을 흘리고 있더군요. 시모는 영문도 모른 채 저와 신우를 번갈아 보고만 있었어요. 아가씨, 안 들킬 줄 알았어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욕심났어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할 만큼? 그게 아니라 잠깐 끼고 돌려주려고 했어요. 이미 바꿔서 세팅까지 다 해놓고 잠깐 끼고 돌려주려고 했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어머니, 똑똑히 들으셨죠? 아가씨가 제 결혼 반지 빌려가서 원래 있던 다이아몬드는 빼가고 여기에 큐빅을 대신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아가씨가 끼고 있는 반지가 제 다이아고요. 어머나 수연아, 너 정말 그랬어? 왜 그랬어? 나도 다이아 반지 갖고 싶었단 말이야. 아가씨, 구할 수 없으면 그런 욕심을 버렸어야죠. 욕심을 부리고 싶으면 능력과 돈을 벌어야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건 절도예요, 절도. 저는 더 이상 사람 같지도 않은 신우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더군요. 저는 분통을 터뜨리며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 퇴근 후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심각한 얼굴로 듣고 있던 남편은 그제야 진실을 말하더군요. 우리 결혼 때 장인어른이 해주신 시계 그거 팔아서 수연이 결혼 보태라고 줬는데 그걸로 반지한 것 같아. 뭐? 그게 얼마짜리 시계인데 그걸 줘? 국내에서는 구하기도 힘든 거야. 알아. 나는 수연이가 이제 결혼도 하고 부모도 되니까 철이 들 줄 알았지. 다 내 잘못이다. 진짜 이 집안 구제불능이다. 오빠나 여동생이나 다 미쳤네. 저는 당장 짐을 챙겨 나와 친정으로 갔고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유지야, 그런 물건들은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하지만 그런 인성은 타고난 거라 절대 고칠 수 없어. 네가 앞으로도 마음고생 많이 할 것 같아 우리는 걱정이다. 결국 긴 상의 끝에 저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본인이 다 잘못했으니 제가 하는 모든 결정에 따르겠다는 태도였거든요. 시모는 전화로 신우가 어려서 그런 거니 이해하라고 말하길래 더 이상 듣지도 않고 끊어버렸어요. 더 놀라운 건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결국 이혼하고 나서도 그 신우한테는 연락 한 번 없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편만 제게 미안하다고 하며 신우 반지에서 빼낸 다이아몬드를 돌려주더군요. 남편과는 특별히 악감정은 없었지만 저런 시댁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참,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나 우리 아빠 회사 당신한테 승계받게 할까 생각한 적 있어. 우린 딸만 있고 회사 경영은 아예 모르니까. 그래서 당신을 후보로 생각했었는데 지금에서라도 이렇게 인연이 끝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다 물려주고 나중에 알았으면 상상도 하기 싫으네. 뭐? 회사? 아버님 회사? 남편의 망연자실한 표정을 뒤로하고 저는 법원을 떠났어요. 오늘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도 저 시댁에서 신우한테 사랑스러운 우리 동생, 우리 딸 할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저는 지금 홀가분하고 좋아요. 앞으로도 제일 열심히 하면서 더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들으시는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보고 마냥 착하기만 한 동네 오빠랑 결혼해서 30년 넘게 살아온 50대 아줌마예요. 저 역시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조실 부모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으니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끼리 잘 만났죠 뭐. 박씨 집안에 시집와서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막장 시댁 식구들 덕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별난 일들을 많이 겪었답니다. 시댁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시부모와 시누이 둘인데 하루가 멀다 하고 시시각각으로 사고를 치더이다. 개지랄 떨던 시누이들은 막판에 지들한테 땡전 한 푼 안 떨어질 것 같으니 코빼기도 안 비춰더군요. 사람 새끼인지 짐승 새끼인지 도저히 구별이 안 가는 족속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치매 걸린 시부가 큰아들인 남편과 며느리인 제가 본인에게 정성을 다한 건 인지하고 있었나 봅니다. 우리 부부에게 막판에 큰 선물을 주셨네요. 아휴, 이렇게 사연살롱의 청자분들께 제 인생 얘기를 털어놓을 생각을 하니 지난 50년간의 제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면 제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요즘은 바다뷰며 강뷰가 펼쳐진 아파트들 가격이 진짜 무지하게 비싸더군요. 허나 옛날 제가 살던 어촌마을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모아둔 집합소 같았어요. 우리 집의 얇디 얇은 창문으로 바다가 쫙 펼쳐져 보였으니 지금으로 따지면 뷰는 좋은 집이었지만 거의 다 쓰러져가는 곳이었죠. 장마철엔 주룩주룩 비새고 폭설이라도 내리는 날엔 지붕 주저앉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본의 아니게 기술자가 된 아빠는 여기저기 뚝딱뚝딱 집 고치느라 정신이 없었죠. 다 쓰러져 가던 그 집이 우리 가족이 가진 귀한 전 재산이었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는 돈이 없으니 배를 소유할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요. 여기저기 배 가진 사람들이 고기잡이 하는 곳에 찾아가서 일용직처럼 일하고 품삯을 받았죠. 가난한 집에 애 줄줄이 낳는 거 멍청한 짓이라며 첫째 딸인 절 낳고 아빠는 바로 정관수술을 받으셨다고 해요. 덕분에 전 외동딸이 되었지만 크면서 너무 외롭더군요. 요즘 뉴스에 보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이라던데 그거 보고 기겁했네요. 내 새끼 물고 빨고 하며 얻는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큰데 그걸 포기하다뇨. 자식한테 돈 쓰느라 저축 좀 덜하면 어떤가요? 내 새끼가 밥 먹겠다고 입 오물오물 하는 거 보면 귀여워 죽겠던데. 할머니 나이 다 돼서 너무 꼰대 같은 멘트인가요? 전 너무 외롭게 자라서 가족 간의 사랑과 따스함이 절실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크면 꼭 나 같은 외동이 아닌 형제를 많이 만들어줘야지 결심했고 엄청 많진 않지만 아들 3명 낳아 길렀네요. 시댁살이하며 아이 3명 낳아 기르며 힘든 일도 많았지만 나중엔 오히려 아이들이 엄마인 절 토닥이며 위로해 주더군요. 아휴, 내 새끼들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오네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두 분 다 사고를 당하기 전까진 말이죠. 그날도 어김없이 아빠는 고기잡이배에 올라탔고 웬일로 잡일을 해준 여자 선원도 필요하다는 말에 엄마도 함께 승선했어요. 한 푼이라도 같이 벌 수 있다는 소식에 기뻐하면서 말이죠. 그게 저승으로 가는 배인 줄도 모르고 두 분은 기쁜 마음으로 새벽같이 나가셨어요.
중학생이었던 저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언제나 그랬듯이 엄마가 조그맣게 밥상을 차려놓으셨더군요. 쪽지와 함께 말이죠. 예쁜 내 딸내미 미연아, 꼭 아침밥 먹고 학교 가야 한다. 알았지? 언제나 사랑해. 그 쪽지를 아직도 못 버리고 있네요. 그땐 엄마가 써준 쪽지가 귀한 줄도 모르고 읽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밥도 대충 먹고 학교로 향했어요. 집을 나서다가 마주친 동네 이장님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너무 놀라고 황망한 얼굴이었죠. 미연아, 미연아, 배가 다 뒤집혔단다. 니네 엄마 아빠가 고기 잡다가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지 뭐냐. 아이고, 이를 어쩌냐. 온 동네가 지금 난리다. 다른 사람들도 7명이나 죽었대. 네? 뭐라고요? 이장님, 우리 엄마 아빠가 둘 다 돌아가셨다고요? 확실해요? 두 눈으로 확인하신 거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경찰이며 구급차며 방송국 기자들이며 어린 제가 보기에는 이 좁은 어촌마을에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든 것 같았어요. 난 아직 우리 엄마 아빠 시신도 확인 못했는데 어떤 기자들은 나보고 지금 심정이 어떠냐며 인터뷰까지 하자고 하더군요. 부모를 잃은 충격에 어린 내 마음은 문드러지는데 그 기자 면상에 침을 뱉어주고 싶었죠. 이장님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영안실에 안치된 부모님을 뵐 수 있었어요. 사고 난 지 좀 되어서 온몸이 퉁퉁 불었더군요. 솔직한 심정으론 우리 엄마 아빠 같지가 않았어요.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예쁘고 날씬한데 이렇게 뚱뚱하지 않다고요. 분명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는 죽지 않았다고요. 옆에서 절 계속 도와주던 이장님도 절 껴안고 목 놓아 우시더군요. 아이고, 미연아, 이를 어쩐다냐. 불쌍해서 널 어쩌냐. 네 엄마 아빠가 생떼 같은 자식 하나 두고 억울해서 어떻게 눈을 감았다냐. 전 결국 엄마 아빠 시신 앞에서 실신하였고 그 후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얼마 만에 깨어났는지 눈을 떠보니 이장님 댁이었어요. 이장님 댁엔 제 또래 쌍둥이 여자아이 둘과 저보다 2살 많은 오빠가 하나 있었죠. 이 집안은 어찌된 일인지 남자들은 착한데 여자들은 사악하게 그지없었어요. 마을에서도 악명이 자자했죠. 이장님이 워낙 일도 잘하시고 인품도 괜찮으셔서 이장으로 뽑아준 거지. 사모님은 다들 싫어했어요.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이 쪽 찢어진 사모님이 날 노려보고 있더군요. 야, 너 아무리 니네 엄마 아빠가 죽었기로서니 다 큰 중학생 처녀가 이렇게 남의 집에 딥이 누워있어도 되는 거냐? 정신 차렸으면 얼른 일어나서 니네 집 가. 안방에 있던 이장님이 쌀쌀 맞은 와이프를 만류하더군요. 아휴, 애가 사고로 부모 잃고 혼자 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냥 보내. 따뜻한 밥이라도 먹여 보냅시다. 미연아, 얼른 마음 추스르고 좀 일어나 봐라. 아줌마가 밥 차려줄 거다. 먹고 가렴. 아, 네 이장님 감사합니다. 남편으로부터 쿠사리 먹은 사모님은 입을 삐죽거리며 부엌에서 작은 밥상에 대충 밥을 차려오더군요. 모래알 씹는 듯이 밥이 안 넘어가서 많이 먹지 못했네요. 깨작이고 있으니 이번엔 그 집 쌍둥이 딸내미들이 나오더군요. 야, 네가 뭐 새냐? 모이 먹는 것도 아니고 밥 가지고 깨작대고 있어. 복달아나게. 아, 머리 안 감은 것 좀 봐.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밥 먹기 싫으면 얼른 니네 집 가서 좀 씻어라. 그 상태로 학교 오면 애미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받기 딱 좋겠구만. 순간 머리끝까지 열이 확 받았어요. 야, 쌍둥이년들. 니네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게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로서 나한테 할 말이냐?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니들이 사람이냐? 더러워서 간다. 퇴!
전 화가 나서 이장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우리 집에 갔는데 텅 비어 있어서 그때부터 두려움이 몰려오더군요. 이제 진짜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죠. 앞으로 밥은 어쩌고 돈은 어디서 구하지? 난 아직 일해본 적도 없는데 학교 등록금은 어떻게 내고 버스비는 어디서 충당하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걸까? 엄마, 아빠, 나만 두고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뭐가 그리 급해서요? 사고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원망스럽기도 하더군요. 너무너무 미치도록 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엉엉 목 놓아 우는 일뿐이었죠. 그때 밖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장님 댁 큰아들인 상혁 오빠였죠.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며 참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따뜻한 오빠의 목소리를 들으니 깜짝 놀라 신발도 안 신고 뛰쳐나갔죠. 미연아, 또 울고 있었어.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많이 안 먹고 갔다며. 아무래도 우리 엄마랑 쌍둥이 동생들이 좀 불편했지? 내가 반찬을 좀 싸왔으니 여기서 혼자 편하게 먹어. 고마워, 오빠. 진짜 미안한데 나 밥 먹을 동안만 마루에 앉아 있어주면 안 될까? 금방 먹을게. 아까까지만 해도 모래알같이 목구멍을 넘어가질 않던 밥이 상혁 오빠가 곁에 있어주니 잘 넘어가더군요. 그동안 며칠 굶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밥 한 끼 못 먹었으니 배가 고플 만도 했죠. 눈물 콧물 범벅에 밥을 우걱우걱 먹고 있으니 오빠도 제가 불쌍해 보였나 봐요. 미연아, 혼자 살아도 끼니는 거르지 말고 살아. 우리가 어촌마을이니까 생선은 넘쳐나잖아. 그거 구워서 먹고 내가 밑반찬들은 엄마 몰래 가져다 줄게. 밥 할 줄은 알지? 달걀도 가끔 가져다 줄 테니 국 끓이기 어려우면 달걀국이라도 끓여 먹고. 알았지? 나 생각해줘서 고마워, 오빠. 더 이상 울지 말고 니네 부모님이 하늘에서 네가 이렇게 마냥 슬프게 있는 모습 보면 싫어하실 거야. 밝게 살아, 열심히. 알았지?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상혁 오빠는 어릴 적부터 참 따스한 사람이었어요. 오빠가 고약스러운 엄마와 쌍둥이 여동생들과 같은 피를 가졌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아빠인 이장님 성품만 닮은 게 틀림없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밥 한 끼 든든하게 먹고 오빠의 위로를 받으니 조금은 살아갈 힘이 나더군요. 울 부모님을 잡아먹은 바다가 너무 원망스러워서 쳐다보기도 싫었지만 중학생이었던 제가 그 어촌 마을을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원망스런 바다로 향했어요. 일자리를 구해야 했거든요. 중학교만 어찌저찌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포기했어요.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학교에 나가서 책 보는 시간이 아깝기도 했거든요.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어리석은 판단을 한 거죠. 그땐 몰랐어요. 책 보고 공부한다고 당장 돈이 나오는 건 아니니 배움을 무시했어요. 나중에 돈 좀 쟁여놓으면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하면 된다는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배움이란 건 때가 있더군요. 제 생활은 평생 가야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고 결혼해서 자식이 셋이나 생기니 공부할 시간은커녕 소설책 한 권 읽을 시간도 없더군요. 공부에는 다 때가 있다는 옛말이 틀리질 않았어요. 여튼 저의 배움은 여기서 끝이 나고 말았죠. 그럭저럭 일을 하며 20살이 되었고 늘 제 옆엔 상혁 오빠가 있었어요. 누가 먼저 사귀자란 말 없이 우린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죠. 상혁 오빠의 아버지인 이장님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아주 작은 배 한 척을 가지고 어부일을 하셨어요. 오빠도
당연히 그 일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버지의 일을 함께 도우면서요. 좁은 어촌마을이었기에 우리가 연인인 걸 숨길 순 없었어요. 시암쌍둥이처럼 항상 붙어 다녔거든요. 너희들이 참에 살림 합쳐버려라. 백날 첫날 손만 잡고 댕기면 뭐 한다냐? 마을 어른들은 우릴 보고 놀리듯 얘기했어요. 오빠도 제가 성인이 되자 결혼 얘기를 자연스레 꺼냈기에 저도 오빠의 신부가 되고 싶었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죠. 바로 고약한 성격의 예비 시모와 쌍둥이 시누이들이었어요. 안 그래도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인 사람들인데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가자니 두려움이 앞섰죠. 아니나 다를까 자기 아들과의 결혼 얘기가 나오자 웬 호랑이 마냥 표효하더군요. 야 김희연, 내 아들 졸졸 쫓아다닐 때부터 눈치는 채고 있었다만 기어이 내 아들을 잡아먹을 셈이냐? 아, 내 인연. 너 태어난 날이랑 시간 한번 줘봐라. 용한 무당이 있는데 니네 궁합 한번 보고 안 좋게 나오면 절대 결혼 안 시킬 줄 알아. 전 예전에 엄마로부터 들은 제가 태어난 시간과 생일을 예비 시모에게 알려줬어요. 며칠 후 다시 불려갔지만 예상대로 예비 시모는 또 지랄을 하더군요. 궁합이 안 좋게 나왔다면서요. 야,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무당이 네가 우리 아들을 잡아먹을 상이란다. 애미로서 이 결혼은 절대 용납 안 되니 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 아예 다른 마을로 가서 살라고. 그때 예비 시부인 이장님이 구세주처럼 등장했어요. 아니, 당신 또 무당한테 가서 돈 바친 거야? 그놈의 무당이니 점이니 귀신이니 그런 것 좀 믿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 대체 그동안 무당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마야? 안 그래도 쪼달리는 살림 거덜릴 참이야. 미연이랑 상혁이 그냥 결혼시켜. 요즘 시대에 미연이처럼 착하고 부지런한 여자애가 또 어딨다고. 니네들 이 앞에 내 말 들을 필요 없고 얼른 결혼식 준비 시작해라. 감사합니다, 이장님. 아니, 아버님. 제가 결혼해서 정말 잘할게요. 저희 아이 낳고 행복하게 부지런히 잘 살겠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사고로 갑자기 잃은 그날부터 한 6, 7년간을 이장님께서 친아버지처럼 정말 잘 보살펴 주셨어요. 돈 벌어야 하는 책에 일자리도 많이 연결해 주셨고요. 시모가 극렬히 반대하는 결혼까지 승낙해 주시니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돌아가신 저희 엄마 아빠가 보고 싶기도 했고요. 다행인지 어쩐지 시모는 시부말에는 꼼짝도 못하고 깨갱하는 타입이라 우리 커플은 다행히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20살 초반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그랬는지 체질이 임신 체질이었는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아이가 금방 들어섰어요. 예전에 친정엄마 살아계실 적 절 임신하셨을 때 입덧이 엄청나게 심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엄마를 꼭 닮았더군요. 밤 냄새도 못 맡겠더라고요. 식구들 밥 차리다가 울렁울렁하며 화장실 가서 다 토해버리기 일쑤였죠. 야, 이 거지 같은 계집애가 우리 집에 숟가락 얹더니 백날 첫날 토하기만 하네 아주. 너 집안일 안 하려고 일부러 입덧 심한 척하는 거지? 우리 엄마 빨래면 내 빨래 다 해놨어? 나 시내로 데이트하러 나가야 하는데 블라우스가 아직도 빨래통에 그대로 있잖아. 입덧 탓에 하도 토해서 목구멍에서 피가 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첫째 시누이가 저러더이다. 사람이 아닌 게죠. 아니 아가씨, 지금 입덧 때문에 피까지 토하는 걸 보면서도 빨래 소리가 나옵니까? 아가씨는 손이 없어요? 그 정도 빨래는 직접 하세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난 아가씨라고 부르는데 저한텐 계속 야야거리실 거예요? 맨날 나한테 고등학교도 못 나온 바보라고 놀리면서 교양머리는 나보다 더 없네요. 아무리 동갑이라도 예의가 아니죠. 인연이 미쳤나?
어디서 신우이한테 지랄이야? 저와 신우이는 머리채를 잡고 싸웠어요. 어릴 적부터 한 동네 살았고 동갑이라 격없이 지내다 보니 저도 신우이긴 했지만 제가 함부로 대하는 걸 용납하기 어려웠죠. 저 멀리서 남편이 달려와서 저와 신우이의 육탄전을 겨우 말렸어요.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야, 너 임신한 새언니 머리채를 잡고 뭐 하는 거야? 애기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앞으로 다시 한번 이런 짓 하는 거 목격하면 동생이고 뭐고 흠신 두들겨 패버릴 줄 알아. 다 같이 한 집에 살았기에 트러블이 늘 있어 왔지만 그래도 남편이 항상 든든히 제 편을 들어줘서 고마웠어요. 우리 색시 괜찮아? 아기 놀랐겠다. 어서 들어가서 쉬어. 밥상은 내가 차릴 테니. 이까지 밥이 무엇이 중헌디? 우리 색시 고생시키네. 자기한테 미안해 늘. 아우 괜찮아 여보. 어머님이랑 아가씨들이 편짜서 날 구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님이랑 자기가 방패막이가 돼주니 그나마 든든하구만. 몇 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뭐. 저와 동갑인 쌍둥이 시누이들은 성인이 됐지만 미성년자일 때와 다름없이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어요. 세세한 것까지 언급하자면 정말 밤을 새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내 자식들이 고모 닮으면 어쩌지? 걱정할 정도였으니까요. 쌍둥이 중 첫째 신우는 읍내 다방이랑 나이트, 콜라텍 같은 유흥업소를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평온한 시골 생활이 안 맞는 타입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남자들 만나 등쳐먹을 생각만 하고 다녔어요. 몇 년을 그렇게 백수 생활하다가 결혼한다며 집에 웬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머리 다 벗겨진 30살 연상의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더군요. 집안은 발칵 뒤집혔죠. 아니, 인연이 미쳤나? 너 아빠랑 동갑인 남자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면 어떡하냐? 아니, 아재요. 아재는 나이 먹었으면 그 나이 또래 여자를 만날 것이지 20대를 만나서 뭘 어쩌자는 거요?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 외모로만 보면 할아버지 같던 그 남자는 허허 웃으며 007 가방같이 생긴 돈가방을 열어서 현금 뭉치를 보여주더군요. 그래도 초면에 예의를 갖춰야 하니 장인어른 장모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제가 일찍이 본처와 사별하고 가진 게 돈뿐인 사람입니다. 장성한 자식이 이미 2명이나 있지만 상순이를 보는 순간 복숭아 같은 미모에 홀딱 빠져버렸지 뭡니까. 이미 상순이 뱃속에 제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시고 이제 결혼 허락해 주시지요. 돈 좋아하던 시모는 돈 뭉치를 보자 눈이 돌아가더군요. 그래요. 사랑의 나이가 어딨고 국경이 어딨답니까? 아이고 이 돈이면 우리 가족 1년간 생활비하고도 남겠네. 우리 딸이 이미 임신했다니까 어서 빨리 식 치릅시다. 식장 잡고 날짜랑 시간만 알려주세요. 역시 우리 엄마 최고야. 결혼해서 이 아기 낳고 남편이랑 잘 살게요 엄마. 시부는 화가 나서 방으로 획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첫째 신우는 콜라텍에서 만난 돈 좀 있는 노인네와 결혼식을 올리고 아기를 낳고 평온하게 사나 했는데 아기가 돌되기도 전에 짐을 싸서 시댁으로 기어 들어오더군요. 아니 아가씨 어쩐 일이에요? 연락도 없이? 친정에서 며칠 쉬다 갈 거예요? 넌 상관도 하지 마. 엄마 아빠 나 쫓겨났어. 그 미친 노인네가 나보고 애기 데리고 집에서 나가래. 이혼 도장 찍는다고 난리야. 시모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너 이게 무슨 꼴이야? 갑자기 이혼은 왜? 아기 머리카락 뽑아서 친자검사를 해봤나 봐. 자기 애가 아니라고 나오니까 당장 나가라는 거야. 아무리 자기 애가 아니라도 피덩이 같은 아기랑 와이프를 내쫓을 수 있는 거야? 그 망할 영감탱이. 시부는 한숨을 푹 쉬며 신우이를 다그쳤어요. 야 박상순,
너 맨날 유흥업소 선전하더니 결국 사고를 치는구나. 그럼 우리 손주는 대체 누구 아기란 말이야? 아기 아빠가 누구냐고. 나도 몰라 누가 아빠인지. 그때 당시 남자가 한둘이었어야 말이지. 어떻게 나 이제. 이렇게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기를 안고 첫째 시누이는 소박을 맞은 채 집으로 다시 기어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사건이 잠잠해질 때쯤 이번엔 둘째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더군요. 무려 의사 남친과 말이죠. 엄마 아빠, 난 젊고 잘생긴 전문직 남친이랑 결혼하려고요. 언니처럼 어리석은 선택은 안 한다고요. 무려 서울에서 일하는 정형외과 의사예요. 시내 호텔에서 상견례 할 거니까 정장 한 벌씩 사러 백화점 갑시다. 내 남친이 사준다네요. 시모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더군요. 뭐? 정형외과 의사? 아우 여보, 우리 둘째 딸이 제대로 된 놈 하나 물어왔네요. 우리 의사 사위 보게 생겼어요. 경사났네 경사났어. 시부는 들뜬 시모를 다그쳤어요. 이놈의 여편네야, 거 난리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가서 잘 사는 꼴 봐야 마음이 놓이지. 그때까지 아빠는 마음 못 놓겠다. 네 언니가 저렇게 이혼당하고 오는 꼴을 봐서리. 에휴. 어찌저찌 상견례를 마치고 둘째 시누이는 시골에서는 보기 드물게 호텔 결혼식을 치렀죠. 난생 처음 보는 화려한 결혼식에 입이 쩍 벌어지더군요. 그렇게 서울 올라가서 잘 사는가 싶더니 하루는 둘째 시누이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야 미연아, 아니 새언니,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에? 무슨 돈이요? 의사 남편이 생활비 많이 안 줘요? 돈도 잘 번다면서요. 의사이긴 해도 개원할 때 워낙 들어간 돈이 많다면서 잘 안 주네.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돈을 엄청 뜯겼어. 뒤늦게 사기당한 걸 알았는데 급한 맘에 사채까지 받아서 돈을 넣어서 이자가 엄청 세서. 언니가 한 1,0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안 될까? 네? 저한테 지금 1,000만 원이 어딨어요. 경찰엔 신고했어요. 얼른 남편한테도 말씀하세요. 부부간에 그런 일을 당했으면 당연히 같이 의논해서 해결해야죠. 우리 남편이 이 사실 알면 날 쫓아낼지도 몰라. 안 그래도 난 고졸이고 자기는 엘리트라며 얼마나 날 무시하고 하대하는지 몰라. 일단 오빠랑 한번 상의해 볼게요. 그럼 아가씨는 가만히 계세요. 저가 경찰에 신고하고 상황 볼게요. 저랑 남편은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후 범인이 다행히 한국에 있어 바로 잡혔다더군요. 아가씨와 우리 부부는 바로 경찰서를 향했어요. 그런데 범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바로 아가씨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아가씨도 너무 황당해서 따져 묻더군요. 아니, 당신 여기 웬일이야? 나한테 보이스피싱한 범인 잡혔다고 해서 경찰서 온 건데? 병원은 어쩌고 여기 와 있어? 지금 진료 볼 시간 아니야? 그 옆에 있던 경찰이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우리에게 다 말해줬어요. 이놈의 새끼, 사기 전과 시범인 거 모르고 결혼했어요? 아줌마, 이놈한테 당한 여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놈이 또 자기 의사라고 뻥쳤죠. 여자 젊고 빠삭하게 다 알아낸 다음 목소리 변조해서 보이스피싱까지 하고, 이거 진짜 못된 놈입니다. 이번에 빵에 들어가면 징역 세게 좀 먹을 거예요 아마. 네? 이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고요? 저한테 전화를 사기친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요? 목소리 완전 다른 사람이었는데 변조한 거였어? 이 나쁜 새끼야. 내 팔자야. 내 주변 사람들 다 내가 의사 남편만 나 잘 사는 줄 아는데 이 개망신을 어쩔 거야. 그렇게 둘째 시누이의 결혼도 사기로 마무리되고 말았어요. 시누이 앞으로 빚만 잔뜩 남긴 채 의사 행세를 하던 그 남자는 깜방으로 가고 말았죠. 쌍둥이 시누이들은 각각 이혼녀가 되어 시댁으로 다시 기어들어왔고 대가족의 합가가 시작되었죠. 전 그 사이 3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북적이는 가족들 틈에서 지지고 볶고 지내면서 왜 분가할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온갖 구박은 다 듣고 하나뿐인 며느리로서 노예처럼 집안일 다 하며 지냈는데 말이죠. 그땐 저도 20대라 너무 어린 나이였고 남편도 시부일을 도와 계속 어부를 살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격 나쁜 시모는 괜히 자기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제게 시비를 걸었어요. 제가 차린 밥상이 마음에 안 든다며 밥상을 엎어버린 적도 있었고 이미 다 해서 널어놓은 빨래를 땅에 팽개치며 다시 빨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핏대 세우며 저도 대들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속으로 시모가 어디 가서 잘못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얄미웠죠. 그렇게 시모와 트러블이 있을 때면 시누이 둘이 합심하여 제게 2차로 폭언을 쏟아붓더군요. 마치 고약스런 시모가 셋인 것 같이 느껴졌어요. 야, 너 우리 엄마 늙었다고 무시하거나 얕잡아보지 말고 건강하실 때 잘해. 가난한 고아 걷어 좀 보답을 해야 할 거 아냐.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뭐. 고아란 말에 울컥하더군요. 야, 네가 나보고 야라고 하니까 나도 시누이 대접 안 할란다. 내가 일찍이 조실부모한 게 내 탓이냐? 그렇게 소중한 엄마를 뒀으면 네가 나가서 돈 벌어서 네 엄마 네가 챙겨. 왜 나한테 집안일 다 시키고 우리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다 생활하면서 나한테 쌍으로 맨날 지랄들이야. 나라고 뭐 평생 욕먹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나도 이제 새 아이의 엄마라고. 너도 그렇게 이혼당하고 왔으면 철 좀 들어라 이 쌍둥이년들아. 제가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바락바락 핏대세하며 따지고 드니까 무서웠는지 쌍둥이들은 씩씩대며 자리를 피하더군요. 그 다음부턴 절 구박하는 게 좀 덜해졌어요. 역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고 적당히 지랄을 해줘야 만만하게 안 보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악독하게 대했던 천벌을 받은 것인지 시모는 어느 날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때만 해도 요양원이나 간병인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았고 돈도 없던 시골집이었기에 반신불수가 된 시모를 집에서 모시는 수밖에 없었죠. 집안의 장남인 남편이 동생들을 불러 상황을 정리하더군요. 엄마가 이렇게 쓰러지시고 아버지도 점점 기력이 쇠하시니 딸내미들이 니네가 우리 와이프 도와서 적극적으로 간병에 나서. 내 와이프는 피도 안 섞인 사람이지만 너넨 엄마 딸이니까 엄마 기저귀 수발도 니네가 들고 말이야. 쌍둥이 시누이들은 본인 엄마 똥기저귀 가르란 말에 질색을 하더군요. 아, 오빠, 난 비위가 약해서 그런 거 못해. 새언니가 옛날부터 험하게 살아왔으니 그런 건 야무지게 잘할 거야 아마. 그쵸 언니? 야, 너 그게 새언니한테 무슨 말이야. 그동안 언니 구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어려운 일은 다 떠넘기려고 해? 니네 엄마 간병 새언니한테 맡기는 꼴 내가 보기만 하면 혼날 줄 알아. 알았어. 남편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 처음 몇 번은 간병을 하는 신용만 하더니 한 달이 지나자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쌍둥이 신우들이 지네끼리 짜고 야반도주를 한 거였어요. 중풍 걸려 누워있는 본인들 엄마를 버리고 말이죠. 진짜 사람이 아닌 것들이었어요. 그들이 남기고 간 쪽지엔 이렇게 적혀있더군요. 서울로 올라가서 꼭 성공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그동안 우리 엄마 간병 좀 잘해줘요, 새언니. 오빠, 아빠, 다들 건강하시고요. 조만간 봬요. 너무너무 열이 받더군요. 아니, 아가씨들 너무한 거 아니야? 결국 나한테 어머님 간병 다 맡기고 도망간 거 아니냐고. 어떻게 딸들이 이럴 수 있어? 친딸 맞아? 아, 이 기집 애들 결국 이렇게 토끼는구만. 당신한텐 진짜 면목이 없어. 시집 와서 맨 고생만 시키고. 이 소식을 들은 시부도 깜짝 놀라고 심란해하며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심지어 눈물까지 보이면서 말이죠. 미안하다 며느리야. 내가 딸들을 잘못 키웠구나. 지 엄마가 저렇게 쓰러져 있으니 도망가는 꼴이라니. 집사람이 며느리인 널 맨날 구박하고 욕하고 했어도 어쩌겠니. 목숨 붙어있는 사람이니 어떻게든 돌봐야지. 너한테 미안하지만 시엠이 간병 좀 부탁하마. 나랑 상혁이랑 최대한 돌아가며 하자꾸나. 우리 부부와 시부가 돌아가며 하게 된 시모 간병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시모는 그 후로 무려 10년을 더 살다가 돌아가셨죠. 저도 사람인지가 시모가 돌아가시자 후련한 반, 슬픈 반인 감정으로 눈물이 나오더군요. 훌쩍이며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장례식장으로 오더군요. 여기 이 노인분 보호자 되십니까? 무단횡단 하시던데 눈에 초점이 없고 인적사항을 물어도 대답을 잘 못해서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여기 장례식 명함이 나와서 와봤습니다만. 경찰이 데리고 온 노인은 바로 시부였어요. 우리 부부는 놀라서 시부에게 물어보았죠. 우리 시아버님 맞아요. 아버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머님 돌아가셔서 충격이 크셨나? 경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내일 병원에라도 모시고 가봐야겠네요. 요즘 시부가 좀 깜빡하는 게 있었지만 나이가 드셨으니 그러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중풍 걸려 누워있는 시모에게만 온 신경이 팔렸기 때문에 시부를 신경 쓸 겨를도 없었거든요. 시부는 이미 상당히 치매가 진행된 상태였어요. 이제 시모가 돌아가셔서 똥기저귀 갈고 밥 먹여드려야 할 필요는 없겠구나. 조금 쉬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늘은 저에게 쉴 시간을 안 주더군요. 치매에 걸린 시부가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면 최대한 상황 설명을 해드렸어요. 본인이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에 시부도 꽤나 충격을 받은 것 같더군요. 시모가 돌아가신 사실을 쌍둥이 시누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언젠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들이 간병하기 싫다며 집 나간 지 10년이 넘어서야 처음 보는 것이었죠. 그런데 집에 와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글쎄 뭔지 아세요? 엄마 돌아가셨다며 엄마가 남기고 간 재산 우리 명의로 좀 해줘. 그 말을 듣자 남편이 흥분하더군요. 전 살면서 남편이 그렇게 크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야, 이 미친년들아. 엄마 장례식장에도 안 와놓고 이제 와서 엄마가 남긴 돈을 달라고? 엄마 앞으로 된 재산 하나도 없었으니 이제 그만 꺼져. 심지어 아버지 치매 판정 받으셔서 우리 집사람이 시아버지 치매 간병까지 하고 있으니 재산 받아도 우리가 받아야지. 니년들이 대체 한 게 뭐냐? 썩 꺼져버려. 다시 한번 내 눈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비치면 아주 아작을 내버릴 줄 알아. 뭐? 아빠가 치매라고? 아빠, 우리 아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직도 안 꺼지고 뭐하냐 이년들아. 네가 그럼 새언니 대신해서 아빠 치매 감명 해드리든가. 뭐? 아, 난 서울 가서 해야 할 일이 워낙 많아서. 미안해요 언니 오빠. 그럼 우리 아빠 잘 부탁해요. 난 이만 서울 올라갑니다. 다음 애들 봅시다. 지네들 아빠 간병하란 소리에 시누이들은 쥐새끼 마냥 꽁무니를 빼더군요. 그동안 봐온 게 있으니 시누이들한테 전혀 기대도 안 했죠. 그렇게 또 기나긴 치매 간병이 시작되었어요. 그동안 우리 아이들은 장성하여 서울로 대학을 갔고 남편은 시부모까지 일하느라 한 달에 단 하루도 못 쉬고 계속 고기를 잡아야 했죠. 다행히도 시부가 치매 약을 먹은 뒤로는 치매가 천천히 진행되었고 말도 없이 가만히 있는 착한 치매였어요. 아이 셋에 대학 등록금을 대야 했고 기혼 이상으로 고기가 잘 안 잡혀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게의 수입은 점점 줄었어요. 제가 시부만 바라보고 집안일만 할 수는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어쩔 수 없이 시부에게 성인용 기저귀를 채워놓고
거실에는 홈캠을 설치했으며 집문을 잠근 뒤 몇 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했어요. 그렇게라도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마트에서 계속 서서 카운터 알바를 하고는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지만 그동안 치매 걸린 시부가 어질러 놓은 집을 치우고 기저귀 수발을 들어야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냈는데 어느 날 밥을 하려고 쌀통을 열어보니 쌀이 부쩍 줄었더라고요. 마트에서 일하다가 괜히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아버님이 요즘 쌀통에 손 대시는 것 같아. 대체 뭐 하시라는 걸까? 아버지가? 아유, 쌀통을 혹시 변기라고 착각하시고 소면 보시는 거 아니야? 얼른 홈캠 부엌으로 돌리고 살펴봐봐. 남편 말대로 홈캠을 부엌 쪽으로 돌리고 시부의 행동을 살펴봤어요. 최대한 줌을 당겨서 봤는데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시부가 웬 돈다발을 쌀통에 넣는 거 아니겠어요? 전 쌀통을 거의 가득 채워 넣는 게 습관이 된 터라 치매 걸린 시부가 생각하기에 그곳에 뭔가를 넣는 게 벅차 보였는지 며칠에 걸쳐 쌀통을 조금씩 비운 거였죠. 얼른 알바를 마치고 놀란 마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시부에게 물어봤죠. 아버님, 이게 무슨 돈이에요? 어디서 난 거예요? 혹시 어디 가서 훔치신 거 아니에요? 치매 걸린 시부는 눈물을 흘리며 박씨 건너집 박씨 아저씨를 찾더군요. 박씨 아저씨는 시부와 거의 친형제나 다름없이 지내온 한 동네 사람이었죠. 박씨 아저씨를 찾아가 혹시 아는 게 있냐고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우리 부부는 그분의 말에 놀라고 말았죠. 네 시아버지가 초기에 치매 판정 받았을 때쯤이지 아마. 저기 뒤에 지금은 개발된 산 있지. 니네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선산이긴 한데 그게 원래는 전혀 쓸모없던 땅이었잖냐. 근데 갑자기 개발되어서 무려 10억 넘게 받았다. 네 시아버지가 그나마 정신 멀쩡할 때 다른 사람한테 팔고는 다 현금화해서 나한테 맡겨놨어. 혹여나 그 쌍둥이 딸년들이 알면 다 뺏어갈 거라고. 내가 그 돈 맡아주는 대가로 1억을 네 시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자, 여기 변호사 대동해서 계약까지 했다. 치매가 중증이 되어 정신 없어지면 자기한테 현금 한 뭉치씩 달라더라. 자기가 큰아들 부부한테만 물려줄 거라면서 말이야. 난 걱정되면서도 계약한 게 있으니 맡아두고 있으면서 요즘에서야 하나씩 주고 있었던 거야. 이제 네 시아버지의 의중을 알았을 테니 그 쌍둥이 딸년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니네 부부가 이 재산 다 가져가서 편하게 살려무나. 저와 남편은 박씨 아저씨 말을 듣고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착하기로는 둘째라면 서러울 박씨 아저씨께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는 10억이 든 현금 상자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부부는 시부를 끌어안고 셋이 한참 동안 또 엉엉 울었네요. 아버님, 그래도 제가 이 집에 시집와서 고생한 거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아버님 살아계실 동안 호강시켜 드릴 테니 앞으로 간병인도 여러 쓰고 서로 편하게 웃으며 지냅시다. 아버님도 그동안 어부일 하시느라 평생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님, 사는 게 참 힘들죠? 그러자 거의 말을 못하시던 시부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며느리야, 고맙다. 감동이었어요. 마치 치매 걸리기 전 인자했던 시부가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저와 남편은 그 돈의 일부를 정말 알차게 사용했네요. 서울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불러 지금껏 말만 들어본 고기 뷔페라는 것도 가보고 시내에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간병인도 여러 붙였고요.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진 아버님 요양원에 안 보내고 저희와 함께 지내려고요. 물론 힘들긴 하지만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네요. 이제 간병인도 여러 붙어서 제가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도 사실이고요. 돈은 사람을 편하게 해준다는 게 맞는 말 같습니다. 이제야 숨 좀 쉬고 있네요. 50 넘어 살아보니 인생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서울로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자식들로부터 희소식 듣는 재미. 남편과 농담 따먹게 하고 옛날 일 추억하며 대화 나누는 재미 등. 이렇게 작은 행복 놓치지 않고 지금처럼 소박하게 살다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